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나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이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왜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또 뉴라이트 역사관의 본질은 무엇인지 황현필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용인에서 오셨다는 얘기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 집 주소를 말씀하시면 네. 본의 아니게. 예. 그런데요, 이 김영석 관장의 네. 광복을 연합군의 승리로 든 선물이다. 네. 이 표현이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요, 보시기에? 그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2차 예.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원폭 두 방을 투하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은 이 말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음 멘트가 함석헌 선생님의 하늘이 준 선물란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민족사적 관점에서 가열찬 독립항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다는 거는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군의 어떤 제너럴 장군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공사될 수 있는 걸 막았던 거는 미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미군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엄청난 애국심을 가지고 희생해 가면서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은 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석 관장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제가 오늘 라디오를 출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왜 김영석 관장의 표현이 잘못됐는가를 대중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가 바로 독립될 거라는 걸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943년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이로 회담은 원래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둘만이 만나고 싶어 했는데 미국의 루즈벨트가 생각할 때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중국의 대빵이었던 장제스가 나름 항일전을 잘 전개하니 중국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중국의 장제스를 불러요. 그 장제스가 카이로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43년 무렵이면 우리 임시정부가 충칭에 있으면서 장제수 국민당 정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구 주석과 훗날 이제 부주석이 되는 김규식과 어찌 보면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만들었던 조서왕 선생님과 그 조선 의용대를 이끌었고 의열단을 이끌었던 엄청난 독립투사였던 김원봉과 그다음 한국 독립군이나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이 실제로 장제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확인받아. 그럼 장제스 입장에서 머리를 굴렸겠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자신이 김구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선인들이 얼마나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했는가를 봤는데 만약에 일본이 패망하고 임시정부 중심의 한반도의 어떤 독립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장제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훗날 마오쩌둥에게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쫓겨 들어갈 거라고 그 당시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반도에는 내 말을 잘 듣는 위성국가가 들어섰겠구나. 장제스 입장에서 우리의 독립을 장제스가 뭐 도움을 줬대 박수를 쳐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제스가 실제로 카이로 선언 가가지고 원래 카이로 선언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일본이 패망했을 때 1914년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독립을 시킨다. 그럼 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주사변 31년이었고요. 중일전쟁 이후에 37년 이후에 중국의 동부는 전부 다 장제스가 가져가게 되니까. 그럼 이제 한반도가 문제인데 한반도는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그럼 카이로 선언 내용대로 하면 일본이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미국이 승리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즉각적인 독립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김구 주석 등등의 이 주장을 장제스가 받아들여서 카이로 선언 부록문에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는 독립시키겠다. 근데 세계사적 관점을 김영석 씨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세계사적 관점에 입각하면 카이로 선언 부록문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데 유의하여 저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이 일본인의 노예였으니 이 한국인은 독립을 시켜주자라고 해서 카이로 선언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니 이게 이제 우리 지식인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고 우리 동포들이 야 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 바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가열찬 독립운동이 우리의 즉각적 45년 8월 15일 독립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물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건 주지의 사실이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즉각적인 해방은 불가능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때 아마 독도가 우리 땅인 걸 확인받았듯이 아마 그때 우리가 독립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열찬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의 역사관의 가장 큰 하자는 그 우리 선조들의 피, 노력, 고통 이 부분이 삭제돼 있다 이거군요. 그 역사관에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왜 이런 사고를 할까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우리는 일본인이었다는 표현을 한 사람이거든요. 일제강점기 우리가 일본인이면 3.1운동은 어찌 보면 반국가 투쟁이 되는 거고 임시정부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저들이 정말 좋아하는 저들이 추앙하는 이승만이 실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럼 이승만은 반국가 단체 수장이 되는 거고 당시 우리가 일본인이었으면 그 일본 외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의거 이런 의거들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1945년 8월 15일은 만국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절대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왜 그런 논리에 집착을 할까요? 근데 좀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들 자체가 그러니까 1997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김대중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요. 그런데 2002년에 다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들 쉽게 이야기하면 보수의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0세기를 관통했던 반공이나 멸공만 가지고는 어찌 보면 세력을 확장하기 힘들다. 보수로 끌어들이기 힘들다. 새로운 역사관을 주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뉴라이트가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였고 나름 계획대로 움직였고 그게 지금 스며든 측면이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원래 청년은 진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약간 보수화된 데는 뉴라이트의 왜곡된 거짓 역사 교육이 먹힌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역사 교육도 한 몫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이 청년들의 일부 청년들의 극우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역사 교육도 굉장히 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긴 합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보수화되는데 가장 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튜브의 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알고리즘, 편향을 그러니까 역사관이나 정치관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는데 잘못된 역사관과 정치관을 가르치는 유튜버들을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봐요. 이건 우리 진보 정치 채널이나 진보 역사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지금 100만 구독자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5세 이하가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과연 진보 진영에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역사 교육과 정치관을 심어주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 개편안을 놓고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전국에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들 중에 저는 90%는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아무래도 진보로 성향을 띠게 되니까. 근데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지금 학교 교육에서 한국사 교육이 위축된 정도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우민화 교육처럼 한국사 교육이 거의 우민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학창 시절에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제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역사 기본 지식이 있으면 나중에 서점 가가지고 역사책도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앵커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형 서점을 가면 역사책들이 그 대형 서점의 주요 매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서점을 가더라도 쩍구석지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만큼 역사책도 읽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간다. 그래서 이 역사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언젠가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어떤 과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뉴라이트 말씀하시다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만 가지고는 우파를 결집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도 뉴라이트 어떤 새로운 어떤 사상을 끌어온 건 좋은데 왜 그게 하필 친일입니까? 보시기에. 그 부분이 왜 예를 들어서
친일파의 자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최근에 쇼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친일파를 나눕니다. 1세대 친일파는 뭐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영효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완용. 그럼 이완용이 있었던 시기에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이 1세대 친일파라고 하면 실제로 이 당시 1세대 친일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라를 메고 간 대가로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굉장한 자기와 부를 손에 쥐게 되죠. 근데 일제가 깜짝 놀랐던 건 사실은 3.1운동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기존에 했던 무단 통치 대신 소위 문화 통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문화 통치의 본질은 뭐냐면 일제가 친일파를 육성하고 기회주의자를 육성하겠다는 거고 사실상 독립운동을 했던 진영에서도 상당수 변절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2세대 친일파인데 문제는 이 2세대 친일파가 살아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근데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내가 친일 매국을 했다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라죠.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숨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친일파가 처벌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실패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자식들, 손자들, 증손자 때 가서 이게 어찌 보면 부모로부터 세뇌된 친일이거든요. 또 하나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당시에 한반도에는 60만에서 70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본인이 자신들 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한 5만 명 정도가 한반도에 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남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아서 일정 부분 재산을 일본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많은 일본인들이 남아서 한국인이 돼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까지 어찌 보면 부모로부터 세뇌된 친일이기 때문에 창피함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는 아무래도 보수의 지식인 계층이고 또 역사학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역사 4대 기관장 자리가 전부 다 뉴라이트로 채워집니다. 근데 역사는 기본적으로 다수학술이 있죠. 올바른 학설이 있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목소리를 내면 학계에서 튀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수학설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자신이 오른쪽에 쏠리면 그 오른쪽에 쏠려있는 역사학자 숫자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뉴라이트 역사학을 하게 되면 이게 역사학에서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학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와 이게 권력을 손에 잡을 수 있고 또 하나 뉴라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요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뇌된 친일이기 때문에 창피함을 모른다는 것과 그다음 돈과 권력 때문에 그렇게 뉴라이트 역사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리박스쿨이라고 크게 그 리박스쿨의 어떤 뭐랄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뉴라이트와 연결이 되는데 뉴라이트가 하려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식민지 근대화론 혹은 식민지 수혜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됐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려면 조선은 미개하고 열등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굉장히 비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을 죽입니다. 생각보다 뉴라이트들에 의해서 세종대왕이 폄훼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세종대왕은 전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공격당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충격적일 정도로 공격을 당합니다. 아 세종대왕이요. 그러니까 그 논리 뭡니까? 이들은 뭐냐면 어찌 보면 조선을 받드는 큰 기둥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둥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공격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세종대왕을 공격하는데 세종대왕이 노비종무법이란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조선이 노비국가가 됐다라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세종이 어떤 관점에서 노비종무법을 시행했고 세종이 노비종무법을 시행한 게 굉장히 아름다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이게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세종을 공격하고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을 비하하고 또 이승만 건국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승만을 영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항상 김구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들은 김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잖아요. 근데 뉴라이트가 가장 공격하는 인물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부국론을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박정희는 산업화의 대명사고 민주화의 대명사는 김대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위해서 조선을 죽이고 그다음 이승만을 건국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구를 공격하고
그다음 박정희 부국론을 자리 잡기 위해서 김대중을 공격한다. 예. 이게요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지금 자리 잡은 모양새고 예. 20, 30대 청년들이 실제로 세종대왕과 김구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역사 교육을 통해서 그 잘못된 거다 예. 하고 일일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를 젊은 친구들이 보지 않기 예. 때문에 저도 어떻게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되나 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 자체 유튜브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어떤 국가적 역사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럼 지금은 상당히 망가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이 예. 통일 교육과 병행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반통일이면 이게 어찌 보면 반민족이 될 수도 예. 있는데 여기서 지금 통일 교육을 하자라는 게 저 북한의 독재자들과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을 어찌 보면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함께 나눠주고 예. 그럼 영토도 2배가 되고 인구도 2배가 되면서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한반도가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분단 시대를 살고 있다. 예. 그럼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예. 이야기하면서 통일 교육이 자리를 잡게 되면 예. 저렇게 우리 기존의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들은 죽어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예.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예.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입시 제도 자체를 바꿔올 필요는 없나요? 그러니까 입시 제도까지 물어보시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예. 지금 현재 한국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한국사가 절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사라는 과목이 있었고 예.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국사는 서울대 필수로 한 3만 명 정도가 예. 응시했고요. 근현대사는 17만 명 정도가 응시했기 때문에 이 근현대사 선생님이 진보적 성향을 띠는 분들이 또 많아요. 예. 그 근현대사 내용은 학계에서 6종 교과서, 7종 교과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도적 시각으로 쓰는 과정에서 특히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헌법 개헌 과정, 9차에 걸친 헌법 개헌 과정 다 공부하게 되고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예. 이승만과 박정희가 독재자인 게 규정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사회탐구 예. 과목이 근현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당시에는 경제도 있었고 법과 사회, 정치 이런 예. 과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현대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네 하면서 교차 검증이 돼요. 예. 17만 명의 학생이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니까 주변 친구들에게 이건 이런 거란다라고 예. 이야기하게 되는데 와, 그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머리를 예. 썼냐면 이 근현대사 과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에 아마 공부하셨던 예. 학창 시절 한 30, 예. 40년 전에 예. 공부하셨던 국사라는 교과가 예. 예,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약간 흥선대원군 나오고 대한민국 수립 잠깐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 1910년까지 예. 일제강점기 현대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서 자세히 하게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국사와 근현대사를 통합시켜버린 게 한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근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좀 뭉개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서울대학교가 이제 또 한국사를 필수로 해버리니까 그냥 서울대학을 갈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에서는 좋은 등급을 예. 받기 어려우니까 거의 3만 명만 선택하고 그냥 17만 명 근현대사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예. 그래놓고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이 한국사를 필수로 가겠다라고 예. 해서 야 한국사 시장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고 예. 했는데 필수가 절대평가로 가게 되고 예. 지금 대학의 여러 입시 현장에서는 수시에서 한국사의 비중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한국사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의 한국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한국사 수업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는 자숙 감독하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 현장 실제로 한국사 교육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고요. 그 부분을 교육 정상화부터 공론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어째 아직 제가 힘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조건 초기니까요. 네네. 그것도 한국사. 뭐 국어는 지금 국어 비중 크죠. 예, 국어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된 걸 다시 상대평가로 돌리기는요. 약간 교육의 역행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탐구 과목 중에 최소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시기가 가장 가까운 역사가 근현대사이기 때문에 근현대사 정도는 선택 과목으로 따로 뽑아서 학생들이 좀 심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역사 교육 자체는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어떤 청소년들의 극우화랑 맞물려 가지고 반드시 전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현필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모실게요.